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 시간은 언더스탠딩 두 번째 시간. 예. 많은 분들은 이과는 똑똑하기는 한데 투자는 잘 못해. 네. 투자는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문과의 영역이니까 라고 선입견을 갖고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해드린 이야기는 네. 이과가 다른 데 관심이 많아서 투자에 신경을 안 썼지. 네, 우리가 하면 내가 진짜 투자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야, 진짜 진짜 나는 진짜 빌 게이츠가 됐을 아유, 거야. 정말 진짜 우리가 투자에 신경 안 쓰는 이 기간에 많이들 버세요. 우리 예. 지금 과학의 흥미를 잃고 투자나 해볼까 생각하면 아유 진짜 끝장납니다. 네. 라는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님이 네. 지금 물리학으로 해주실 거예요. 보는 주식 시장 이야기. 네.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범준입니다. 예. 네. 물리학과 주식 시장은 원래 관련도가 높습니까? 물리학자 중에 일부가 네.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의 흐름을 마치 어떤 시계열 데이터처럼 그걸 데이터로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저도 그런 쪽 연구를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언더스탠딩에 나왔을 때는 주로 물리 얘기를 주로 지금까지 했었는데 예. 제가 했던 연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네. 물리 얘기는 아닌데 제가 했던 연구 얘기입니다. 이 교수님 연구 직접 하셨다고요? 교수님 네. 연구 얘기구나. 주식시장 관련해서 예, 야, 이 맞습니다. 숨은 고수가 여기 있어. 숨은 고수.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주식에 대한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요. 예, 저희도 알고요. 어떻게 그 물리학자가 주식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바라보는지 있는가? 예, 그 정도만 좀 좋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예. 법칙을 발견하는 건가요? 크게 보면. 예. 대개는 그 주식 시장에 그 등장하는 주가의 흐름이 예.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주로 패턴이 어떤 통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걸 이용해서 뭐 예측을 하겠다거나 돈을 벌겠다거나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사실 저도 그거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살펴본 그 결과에 따르면 사실 예측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그거 아마 오늘 하나씩 주로 배워보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통계 물리학이라는 분야인데요. 예. 이 통계 물리학은 그 원래는 상호작용하는 많은 물리학의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거시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예. 그런데 이 통계 물리학의 역사가 제법 되다 보니까 통계 물리학의 어떤 관점들,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입자가 아니더라도 뭐라도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면 통계 물리학자들이 그런 문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는 사회 현상도 당연히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거시적인 사회 현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네, 그런 걸 연구하는 이 통계 물리학자들도 있고 그런 분야를 요즘은 사회 물리학이라고 불러요. 한편 이제 주식 시장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분야는 이제 요즘 경제 물리학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회 물리학도 그렇고 경제 물리학도 그렇고 예. 그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예. 걸 매우 많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사실 주식 시장도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은 당연하죠. 너무 요소가 많아서 잘 모르겠다 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의 어떤 그 동력학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겠다라고 예. 하면 불가능에 가까운데 전체적인 패턴은 거꾸로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도 예. 수많은 기체 분자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 기체 분자가 하나가 다음 어디 있는지 뭐 모르나. 10초 뒤에 어디 있는지 모르죠. 몰라요. 예. 그런데 그 많은 입자가 모여 있으면 이 스튜디오의 온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뭐 대충. 압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런 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주식 시장을 연구할 때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그런 정도의 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주식시장에서도 이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이 주가가 그 오르고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그 아주 재밌는 그 카툰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전에 어디서 찾았었는데 전화를 하는 그 만화 장면이에요.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피디님. 예. 그러면서 처음에 이 전화 받은 사람이 와, 그 내가 굉장히 그 앞으로 유망한 주식을 찾았어라고 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엑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액은 못 들고 셀만 듣는 거예요. 그럼 셀?
살라고? 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패닉하면서 막 팔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계속 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 진짜 이거 너무 미친 짓이야.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난 떠날래. 굿바이. 굿바이. 그랬더니 구순 빼고 바이를 바이? 든 거예요. 바이? 그럼 사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는 카툰이고요. 예. 이 카툰의 제목이 그 잘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네. 아주 중요한 이 그 금융기관에서 그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 이런 거다라고 야. 이렇게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 만화를 보면 맨 마지막에 첫 장면에 등장했던 사람이 또 있거든요. 예, 이 그러네요. 사람이 또 그 얘기를 반복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또 주가가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오르고 내림이 어떤 근본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과도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가의 폭락과 폭등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카툰입니다. 예.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경제 현상에 대해서 쓴 몇 편의 논문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 이야기는 그 이 세 편의 논문 중에 맨 밑에 있는 네. 이 논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스탁 마켓이라고 정말 제목이 있잖아요. 예. 네, 저도 주식시장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건 또 어디 책에서 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512명의 사람을 아무나 고른 다음에 네. 그 사람한테 내일 A 회사 주가가 오른다고 알려요. 그 사람한테. 예, 예. 512명에게. 그리고 다른 512명에게는 주가가 내린다고 알려요. 예. 그리고 1024명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그날 A 회사 주가가 올랐다고 쳐봐요. 예. 그럼 그 다음 날에는 올랐다는 첫날에 메일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만 또 절반인 256명에게는 다음 날 오른다고 하고. 256명에게는 내린다고 적어서 또 이메일을 보내요. 예. 그걸 계속 반복해요. 예. 그러면은 열흘이 지나면 딱 한 명이 남거든요. 1024명 중에 한 명이. 네, 네. 그럼 그 사람에게 자, 제가 열흘 동안 다 맞췄잖아요. 저한테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분이 이제 집을 팔죠. 이 메일을 열흘 내내 계속 받은 사람은 뭐라고 착각하냐면 이 사람이 정말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투자할 수도 그렇지. 있죠. 사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속지 마셔야 될 게 분명하고요. 사실 이런 게 저는 이 주가의 움직임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굉장히 많은 펀드 매니저가 주식시장에 참여하면 누군가는 굉장히 큰 완전히 성공을 맞춘 가진 사람이 사람이 있을 있어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 우리 전에 뭐 월드컵 때 뭐 예. 그 축구 경기에서 승자를 이기는 팀을 예측한 문호 얘기도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늘 연달아 대통령 당선자를 맞춘 무속인이 또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통령 당선자를 예측하는 무속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10번 연이어 맞춘 무속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무속인이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그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갈 생각인데요. 예.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전략을 저는 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주로만 이야기하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 어널리스트 같은 분들이죠.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상태나 예. 현재 그 개발하는 상품의 미래 성공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네. 아이디어로 예. 이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펀더멘털리스트라고 불러요. 그렇죠. 한편 차티스트는 펀더멘털리스트하고 다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지 말고 예. 단지 매일매일 주가 변동 차트만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어허. 것이 이제 차티스트죠. 사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전략을 크게 둘로 나누면 예. 펀더멘털리스트 그리고 차티스트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뭐 다들 아시듯이 그 전 세계 주가가 급등락했잖아요. 이때 만약에 펀더멘털리스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펀더멘털리스트가 그 생각하는 그 현재의 주가는 이 고정 경제학, 효율적 그 경제 시장을 생각하는 이 고정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한 회사의 주가는 예. 그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계속 배당할 배당금을 이자율로
할인해서 다 더한 거다라는 예, 것이 주장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사실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맞습니다. 현재 예, 가치로 결정하는 예, 거죠. 근데 그게 이자율이 있으니까 네. 이자율만큼 할인해서 계산한 것이 오늘의 주가다라는 것이 펀더멘탈리스트의 주장인데 예. 사실 최근처럼 한 회사의 미래 가치가 하루 안에 10% 떨어졌다가 5%그 다음날 오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 하루 안에 10%가 변할 수는 없죠. 예. 펀더멘탈리스트의 입장에선 최근에 사실 이런 주가의 급등락을 어떤 기업의 미래 가치를 갖고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한편 차티스트도 문제가 있죠. 차티스트가 아무리 이 폭락 이전의 주가의 움직임을 유심히 봤다고 해서 예. 그날 10%가 하락할 거를 예측하기는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펀더멘털리스트하고 차티스트가 사실 주가의 그 미래를 그 과거의 주가를 갖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예.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꼼꼼히 살핀다고 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주가의 폭등과 폭락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거기에는 그게- 사람들의 감정이 담긴 거니까. 예, 그 그게 제 결과가. 입장입니다. 예.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그 연초가 되면 올해 말에 주가 지수 예측하는 그런 그 예측 기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그걸 누가 모아서 분석한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예. 모든 예측은 대부분 다 틀리고요. 그나마 가장 덜 틀리는 예측은 작년과 비슷할 거다. 라는 게 지금까지 가장 그래. 그 맞는 그런 예측이었다는 분석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의외로 별일이 없다. 그리고 제가 그 주식 투자를 제 주변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그 가끔 드리는 말씀이 그 기사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사. 예. 아. 이게 보면 저도 그 다들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중동에서 어떤 국지전이 일어났다. 예. 그러면 어떨 때는 주가가 급락하거든요. 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미래 그 유가가 상승할 위험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예. 얘기하고요. 예. 또 어떨 때는 국지전이 일어나도 주가가 오를 때도 있어요. 예. 그럼 그 경제 기사들이 솔직히 거의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올 거다. 근데 그러면 미리 얘기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미리 얘기하는 기사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경제 예측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도 사실 잘 모르고 끼워 맞추는 거죠. 일어난 다음에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먼저 이야기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겠죠. 그 사실 이게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모아서 물어보면 그 전날 돼지꿈 꾼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돼지꿈 꾸었다고 해서 로또에 당첨되질 않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이 돌이켜 보면 간밤에 뭔가 흥미로운 꿈을 꾼 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건 뭡니까? 언뜻 보면 뭐. 사실 이 그림 말고 제가 넣고 싶었는데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넣지 못한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마이클 라자르라는 예술가인데 예. 이분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렇게 산 모습을 정말 멋진 이미지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요. 예. 근데 그분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산의 능선 예. 모양 있잖아요. 그걸 보통 주가 지수를 갖고 해요. 정말요? 그런데 그 그림의 그분의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면 나자르라는 사람의 다우존스 인덱스를 갖고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거든요. 예. 그 그림을 찾아서 보시면 누가 이거 다우존스 인덱스로 그린 거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실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네, 남미 어딘가에 있는 실존하는 산처럼 보여요. 그럼 왜 주가의 등락의 그 그래프와 이 산의 모습을 비슷하냐? 우리가 눈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는지 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린 우리나라 프랙탈. 주가 지수 한동안의 그래프예요. 예. 이걸 또 뭐 약간은 너무 약간 봉우리가 높긴 하지만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죠. 예. 그 자연의 이런 산등성의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그렇고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두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주가 지수 그래프에서 여기서 폭락이 몇 번 있었나요? 라고 물으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어디까지를 폭락이라고 맞습니다. 할 거냐. 그래서 작은 규모로 떨어지는 것과 큰 규모로 떨어지는 것이 동시에 존재해요. 예. 그게 산 능선의 모양도 그렇습니다. 이런 걸 물리학에서는 프랙탈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의 산 모양도 그렇고 그리고 주가 지수의 변동도 그렇고 둘 다 모두 작은 그 폭의 변화와
큰 폭의 변화가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러네요. 저거는 급락은 그래도 한 번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 또 사람마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10% 떨어져야 급락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누구는 5% 떨어지면 급락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사실 명확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요. 이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게 통계 물리학에서는 이게 폭락의 척도가 없다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야 큰 폭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설정할 수 기준은 없다. 없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른 거죠. 5%가 지금까지 가장 큰 폭락이라고 해도 미래에는 뭐 10%, 20% 폭락도 있고요. 폭락의 규모가 없다. 예. 딱 정해진 스케일이 없다라는 게 사실 이런 자연의 모습도 그렇고 주가 변동도 그렇고 둘 모두 다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뭐 그러나 우리가 대충 이 정도면 폭락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컨센서스가 있으면 그거는 그냥 이번에는 폭락이야. 이번에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하락이야. 거죠. 예. 음. 근데 그 기준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설정하는 기준을 그건 없을 정할 수는 수밖에 없다는 없죠. 거죠. 그 다음 그래프는 제가 한번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우리나라 예. 한 회사 주가를 그 이동평균선 두 개와 함께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그래프에서 주가 변동과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보면서 여기서 아 지금 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우리 인간은 이렇게 눈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아, 변동은 있지만 뭔가 예. 추세를 찾으려고 하는. 예, 그게 사실 이게 뭐랑 관계되냐면 사실 이거 질문이 이거랑 똑같아요. 주가의 변동에 관성이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 관성이라는 게 물리학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외부의 개입이 없다면 계속 그 움직임을 한동안은 지속한다. 예. 사실 주가에 관성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사실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보면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물체의 움직임처럼 주가의 흐름이 마치 관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 그렇게 거죠. 보여요. 네. 예. 그렇죠. 그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관상. 여기 이미지를 넣은 이유가 저게 화성에 있는 사람 얼굴이거든요. 아, 화성에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사람 얼굴이 화성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우연히 저런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거죠. 모양인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저걸 보면서 패턴을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주가의 흐름도 주가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거는 사실은 이런 화성의 얼굴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양떼구름 뭐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구름 모양에서 뭐 상상하듯이 근데 그래도 주가라는 게 결국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총합인데 사람들이 과거에 계속 올라가면 아 올라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예. 강화시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리적으로는 관성이 안 생기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관성이 생긴다. 그런데 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잴 수 있어요. 네. 이게 이 다음 그래프입니다.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래프가 좀 설명하기를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게 예. 어떤 거냐면 주가가 오르고 내림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재는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오늘의 주가의 오름과 내림은 오늘 당일은 당연히 관계가 있죠. 같은 데이터니까. 예.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실 게 그 가로축이 시간이거든요. 하루입니다. 예, 예. 그럼 하루만 지나도 상관관계가 0이 되잖아요. 뭐하고 뭐의 상관관계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저께와 어제 사이의 주가 변동과 예. 어제와 오늘 사이의 주가 변동 사이의 상관관계. 아, 그러니까 전날 움직임과 어제 움직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에서 어제 하루 사이에 올랐고 어제에서 오늘도 하루 사이에 올랐다면 오늘에서 내일도 오를 거예요. 만약에 오른다면 관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럼 상관관계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지는 오르고 난 다음 내리고 난 다음에 오른다든가 예. 하여간 어떤 패턴이 맞습니다. 존재하냐 예, 안 하냐 예, 라고 하는 걸 봤더니 근데 이렇게 없어요. 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0일 수가 있지 어떻게? 그래도 하루만 지나도 근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예. 야 이거 중요하다. 예를 들어 3일 연속 오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내일도 오를 거야라는 생각도 하고 그럼요. 어떤 사람은 3일 올랐으니까 이제 팔 때야라고 예. 할 수도 있죠. 예. 그럼 그런 판단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면 주가의 흐름에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도 사라지게 돼요. 아,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고도 관성을 다르게 파악하니까 예. 근데 사실 이게 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야, 날이 이거 지남에 중요하다, 따라서 이거.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데이터를 모아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거든요. 이게 학습을 시켜야 돼요. 이틀 오르면 오르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모든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다 학습시키고 우리 그 알파고는 모든 기보를 다 학습시켰더니 네. 이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바둑을 잘 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렇죠. 주가는 그동안의 모든 주가 정보를 인공지능한테 다 학습시키고 자 배웠지? 내일 주가 어떻게 돼? 라고 하면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모른다는 게 모른다. 모른다. 그 전에 패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제가 주식 시장을 재밌게 이럴 수가 생각하는 있지? 게 예. 이게 굉장히 사실 대부분은 그냥 효율적으로 그 굴러가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관계가 있다는 걸 누군가가 찾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이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럼 그 상관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자꾸 상관관계가 생기려고 해도 자꾸 0으로 수렴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떤 상관관계를 누가 찾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만약에 그 상관관계를 공개하는 순간 그 상관관계가 사라지는 속성이 있는 게 주식시장이니까요. 사람들이 그거보다 미리 움직일 테니까 네. 그게 자체가 깨진다는 거구나. 그럼 하루 전에는 이렇게 움직여야 됐네. 그러면 다 먼저 움직이고. 그렇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예. 그 제가 그래프로 그린 거는 하루 단위인데요. 예. 이거를 전에 그 아주 짧은 시간에서도 상관관계를 재본 논문이 있거든요. 예. 그게 90년대 중반쯤의 논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미국 시장에서 상관관계가 지속되는 시간이 4분이에요. 딱 4분. 4분은 지속돼요? 네, 4분이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 제가 사실 궁금하긴 해요. 요즘은 4분이면 해볼 만한 건데요. 그래요. 그런데 그 4분이면 옛날이거든요. 요즘은 더 이런 짧아졌을 것 트레이딩에 대한 이런 그 기술들이 워낙 발전해서 4분. 굉장히 자동화가 돼 있었거든요. 요즘은 제가 다시 재본다면 4분도 안 갈 거예요. 이게 몇 년도에 4분이었다고요? 제가 97년, 8년 그때쯤으로 기억해요. 4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말은 그 당시에는 데이터를 주면 인공지능이 4분 정도는 4분은 네. 예측한다는 거잖아요. 어. 충분합니다, 교수님. 4분이면 1분이어도 됩니다. 1분이어도. 우리 세상을 살려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트레이드 할 때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네.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의 수익률이 되는지는 또 봐야죠. 4분의 그 상관관계가 지속된다고 해도 그 그게 4분의 변해봤자 폭락의 폭은 작을 테니까 그거를 내고 딸 수 있으면 괜찮아요, 교수님.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희랑 동업을 해보시죠. 1분으로 들었다고 해도 할 만할 것 같은데 1분이어도 4분이면 그때는 4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앞에서 제가 이동평균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동평균선이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착시를 하게 되는 게 이동평균선을 갖고 제가 마찬가지로 네. 그 상관함수를 그렸거든요. 그럼 보세요.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까지만 상관관계가 있어요. 당연하죠. 20개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을 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추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냥 착시일 뿐이에요. 평균을 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일 저기 뿐이죠. 지금 저 그래프의 X축은 타임일 것이고 예. 가로축이 아까랑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이동평균선을 데이터로 해서 상관관계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0일까지는 상관관계가 있죠. 당연히 20일 모아서 이동평균선을 구했으니까. 저거 진짜 근데 봐도 약간 믿을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사실 이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그야말로 추세를 보여주는 거 지난 아니에요? 20일의 평균 추세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20일의 평균이기만 한 거지 20일이 지나는 순간 그 다음 0이다. 날에 대한 아무런 예측 능력이 없어요. 말 그대로 관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상관함수를 보면 그 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안에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없어요. 아니, 매일매일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성적을 계속 관찰하고 나면 예. 얘가 내일쯤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없죠.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있다면 예. 주식시장의 속성상 그게 그 무위험 거래라고 하잖아요. 무위험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그걸 이미 적극적으로 이용했을 거예요. 그러게 상관관계가 그러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면 이 상관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그래 뉴스에 팔면 뉴스에 작동을 안 하지. 그 예, 얘기가 그런 거 비슷해요. 예. 미리 알고 뉴스에 파니까
뉴스가 주가와 상관관계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 수많은 증시 격언들은 뭐야?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부터 시작해. 뭐 수많은 격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 내내 계속 떨어졌다고 해서 예. 그게 내일도 떨어질 거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앞에서 보여드린 그 함수의 의미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과거에 예. 한동안은 이 기사, 신문 기사들을 좀 스크랩을 조금 했었어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찾은 그 신문 기사 제목만 몇 개 말씀드리면 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증권사 펀드의 평균 수익률. 이건 사실은 그 이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증권사 펀드들을 다 모아서 평균 수익률을 구하면 그 주가 지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합니다. 펀드 4개 중 3개는 코스피 봐도 못해. 작년 올해 고수익 펀드 목록에는 중복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과거에 한 그 증권사의 신문 전면 광고 보고 솔직히 이렇게 웃음을 터뜨린 적이 있는데 예. 그 전면 광고에서 자랑하는 게 자기 회사의 한 펀드가 주가 지수보다 계속 수익률이 높았다는 게 자랑이래요. 예. 근데 주가 지수의 수익률은 그냥 사실은 누구나 하면 되거든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랜덤이죠, 그냥 주가 지수. 랜덤으로 한 근데 거니까. 그것보다 좋았다는 것이 자랑이라고 전면 광고를 내는 걸 진짜 보고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거든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 하긴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나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사실은 이런 전면 광고가 있다라는 걸로도 알 수 있는 거죠. 한때 그래서 제가 이 주식 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예. 그때 이제 해본 거죠. 내가 해볼까. 그치. 이렇게 못한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주식 투자 전략을 도출했는지 그걸 예. 보여드릴 텐데 오. 사실 정말 단순해요. 한번 보세요. 물리학자가 도전한 네, 아주 주식 투자기. 어제보다 주가가 P% 오르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요. 절반을. 예. 예. 그러니까 오르니까 판단 얘기죠. 예. 그렇죠. 한편 내리면 지금 현재 현금화된 돈을 갖고 절반을 절반을 매수해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실제로 한 게 아니라 예. 과거의 주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 전략을 컴퓨터 넣어서? 프로그램으로 계속 반복해 보면 넣어본 돼요. 거다. 이렇게 반복해 보면 최종 날에 마지막 날에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수익률은 P와 Q의 함수예요. 그러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P와 Q라는 평면 위에 수익률을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예. 그럼 이렇게 산 모양처럼 삐쭉삐쭉한 모양이 됩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이 산 모양이 워낙 아까 제가 그 산 모양과 주가 지수 이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골짜기와 봉우리가 계속 좁은 스케일에 계속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서 예.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수익률이 급감합니다. 조금만 더 뛰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 한 회사 주식에서 예. 이 회사는 P가 0.02, Q가 0.03일 때 과거 20년 동안의 데이터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온다. 예. 얻었다라고 해봤자 정확히 그 값이 아니라 조금만 달라져도 0.04인지 그렇게 바꿔도 예, 수익률이 뚝 완전 떨어진다는 거예요. 변해요? 그래서 이게 깊은 골짜기가 되더라. 사실 제가 그 통계 물리학자들이 주로 관심이 얘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거든요. 이게 사실 프랙탈 구조예요. 프랙탈 구조라서 예. 이게 그 물론 자세히 보면 봉우리들이 있어요. 예. 그 봉우리는 높은 수익률을 갖는 곳이죠. 예. 근데 봉우리를 제가 멀리서 보면 봉우리가 몇 개 없는데 점점 가까이서 보면 봉우리가 계속 등장해요. 그렇겠죠. 그 이야기는 최적의 봉우리를 찾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서 좀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연히 제가 그 생각했던 건 이거죠. 그것까지는 좋다고 치고요. 뭔가 황금 비율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황금 비율.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한 회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찾았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 비율 PQ를 네, 그걸 다른 회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네. 그거는 이 첫 번째 이 산 모습이 한 회사의 수익률의 모습이에요. 예. P하고 Q 평면유에 정의된 같은 기간에 다른 회사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산 모양이 다릅니다. 이 얘기는 한 회사에서 최적의 수익률을 내는 전략을 찾았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재밌는 게 사실 같은 회사의 다른 기간이에요. 예.
이게 전반기에 이런 수익률의 이 산 모양을 얻었는데 똑같은 회사의 이후의 기간에 또다시 이 계산을 하면 산 모양이 또 변하거든요. 그럼 결론이 뭘까요? 네. 아, 모른다. 모른다. 한 회사에서 제가 회사도 어쩌다가 다른데. 최적의 전력을 찾았다고 해도 다른 회사에 적용하면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고 똑같은 회사에 다른 시기에 적용해도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야말로 눈 가리고 다들 깜깜이란 뜻이네요. 그건 그렇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전략이잖아요. 예. 현실에서 이렇게 할 리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모종의 약간의 확신은 아무리 복잡한 전략을 이렇게 정량해서 해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수익률이 워낙 이렇게 산등성의 모양이 복잡해서 최적의 수익률을 얻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현실에서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 이것도 참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네. 제가 지금 이 연구할 때 갖고 있는 관점은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보통 예. 일반인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했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데이터만 보고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그 주식 시장에서 꾸준히 계속 높은 수익률을 내는 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워렌 버핏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사실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엔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투자한다면 그건 항상 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워렌 그럼요, 버핏 그럼요. 같은 건 어려워서 그렇지 당연히 존재할 수 있고 그럼요, 가능성도 맞습니다.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주식시장에는 퀀트라고 해서 예. 종목도 몰라요, 업종도 몰라요, 저스트 데이터만 알아요. 예. 요것만 가지고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를 주장하는 분들은 물리학자가 보기에는 굴하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장기적으로 네. 주가 지수의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게 틀렸죠.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사람들은 평균을 보거든요. 예. 근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펀드 매니저의 평균 수익률은 흥미롭게도 주가 지수보다 항상 미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그 펀드 매니저보다 평균 펀드 매니저보다는 인덱스가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랜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도 해서 그렇다고 이게 너무 복잡계지만 AI가 뭔가 그 최적의 환급률 그 많은 기체의 그 분자 구조를 우리가 다 모르지만 너무 많은 데이터를 딱 넣어주면 그래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게 그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상관관계 같아요. 상관관계. 네, 상관관계 자체가 하루만 지나면 없어진다면 사실 거기에 상관관계를 이용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통 주식 시장의 주가의 흐름만 보고는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게 그건 할수 없다. 결론인 거죠. 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주식을 전혀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을까? 그건 또 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해본 게 일단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그 정리하자면 한 회사의 최적의 투자 전략을 찾았다고 해도 미래에 적용해도 높은 수익을 보장 못하고 보장 못한다. 다른 회사에 적용하는 또 것도 안 높은 된다. 수익을 보장 못한다라는 예.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비교한 전략이 정말 가장 간단한 전략이거든요. 이게 바이 앤 홀드라고 불리는 전략인데 그냥 네. 첫날 계속 갖고 사서 계속 갖고 있다가 마지막 날 파는 거예요. 예. 뭐의 마지막 날이요? 아 제가 계산한 실험한 실험 마지막 기간 동안. 네. 근데 그게 사실 이게 제가 미국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계산해 본 건데요. 이 기간 동안 이게 한 20년 좀 넘은 기간이었는데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90%예요. 예. 근데 이때 같은 기간 미국 국채 수익률은 400%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 2배 정도. 같은 기간 국채 투자했다면 저렇게 됐다. 예. 그런데 다섯 바이 번이야. 앤 홀드로 투자를 했다면 4000%예요. 어떤 기간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그게 제가 했던 기간이 1983년에서 2004년. 예. 그러니까 20년 정도. 예. 근데 사실 이게 요 기간뿐 아니라 바이 앤 홀드가 굉장히 사실은 좋은 전략이에요.
그냥 뭐, 그거는 뭐 상승했다는 걸 가정하면 대세상 우상향이라면 맞습니다. 바이앤홀드 해야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예. 바이앤홀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약간 농담 삼아 적은 건데 보통 우리가 뭐 현금을 장롱에 넣는다라고 하면 이 기간 동안 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제가 테스트해 본 건 미국이고 그렇죠. 그것도 1983년에서 2004년 기간 요 사이뿐이에요. 네. 예. 예. 이 기간 동안 현금을 장롱에 넣어 놓으면 절반이 돼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 국채를 사서 넣으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두 배가 배가 되는데 되고. 안 망할 회사 주식을 사서 장롱에 넣으면 그게 20배가 됩니다. 예. 가 됐더라. 예. 그래서 안 망할 회사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가 제가 이 분석을 하려면 1983년에도 있었고 2004년에도 존재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그렇죠. 이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론은 이 기간 동안 미국에 사시는 분이었다면 안 망할 회사를 주식을 사서 장롱에 넣었다가 마지막 날 팔면 수익률이 20배가 됩니다. 이 가끔 농담 중에 그 인디언이 맨하탄을 24달러에 팔았다라고 예. 하면서 참 그 인디언이 정말 어리석구나라는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디언이 맨하탄을 24달러에 판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24달러를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게 그때 만약에 잘 투자했다면 예. 그러더라고요. 지금 맨하탄을 뭐 몇 개를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향의 주가 지수 상승은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사실 제가 그 조금 궁금했던 게 안 망할 회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거예요. 지난 다음이 아니라 현재. 근데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시가총액의 순위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10위 안에 들었다라고 예. 하면 그 회사가 1년 안에 망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안 망할 회사가 그냥 매년 시가총액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그 시가총액 순위 몇 위 안에 들어 있는 걸 딱 보다가 그 리스트에서 빠진 거는 팔아버리고 새로 들어온 건 다시 사고 그래서 그걸 다시 장롱에 넣는 방법. 그게 인덱스네요. 근데 인덱스는 좀 달라. 인덱스는 이게 그 상위가 아니라 인덱스는 전체 상장 주식이거든요. 예. 그 상장 주식 시가총액 전체를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으로 나누고 예. 거기에 예. 곱하기 얼마 한 게 인덱스잖아요. 예. 근데 인덱스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망할 회사도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어요. 있죠.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한다고 하는 게 사실 그래서 그 상장 그 주가 지수를 계산한다는 게 그냥 여러 회사들의 주가의 일종의 가중 평균을 구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기를 막 눌러 보셔서 그 평균을 구하는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이게 주가 지수보다 더 우상향이 더 빨리 일어나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게 그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나 정확히 똑같은 거죠. 그렇겠지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보고 드리고 싶은 게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냥 과거 주가를 갖고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소수가 좋다. 그러면 시가총액 소수 번째 주식만 사서 상관없어요.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시면 과거에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데이터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각각의 주식을 도대체 얼마나 살까? 그 투자 비율을 예. 그거를 조정해 보시면서 한 30년 해봤더니 우리나라 주가지수 상승률보다 내가 지금 평균을 구한 가중 평균을 구한 방법이 주가지수보다 더 높았다. 그럼 그거대로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이야. 그 사실 말 그대로 랜덤이네요. 그래서 그 뒷얘기가 조금 있는데요. 예.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걸 찾았어요. 찾았다고요? 예.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한 30년 동안 예. 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찾았어요. 기본적으로는 바이앤홀드인데 성장한다고 그렇죠. 가정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바구니에 뭘 담느냐. 뭘 담느냐. 사고팔고. 그러니까 회사는 전 이름도 보진 않고 그냥 그 당시에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해서 예. 사고팔고 하는 전략을 만든 다음에 과거 30년의 주가 데이터에 적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예. 주가 지수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걸 알려주십시오.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뒷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설득했죠. 내가 뭘 찾았다. 우리 적금을 헐자. 네. 그래서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청산했어요. 1년을 청산했다고요? 제가 진행해 보니까 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단 주가 지수를 상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년만 하셨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거를 근데 한 제가 20년 너무 간이 하셨어요. 작아서 더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큰 손해는 보진 않고 그냥 도중에 중단은 했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이런 비슷한 방법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재밌게 연구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주식 시장에서 예측이라는 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게 명확한 결론이었고 하지만 어떤 주식을 어떤 비율로 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라는 예. 건 사실은 과학적인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과거에 두 회사의 주가의 움직임을 봤더니 둘이 항상 같이 움직여요. 예. 그러면 굳이 둘을 포트폴리오에 넣을 필요가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봤더니 하면 돼. 거꾸로 움직이는 애를 찾았어요. 예. 그거를 넣으면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그렇죠. 원래 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랜덤하게 결정하거든요. 과거에 두 회사 주가 변동이 반대 경향이 있는 걸 찾아서 구성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훨씬 그 위험도를 줄일 수 있죠. 위험도는 줄일 수 있지만 하나가 오를 때 하나 떨어지면 항상 제일 오르수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이제 주가 지수보다 예. 그 둘의 평균이 높은지 낮은지를 비교해야죠. 반대로는 움직이나. 예, 그런데 그 제가 해본 실험에 의하면 예. 그 시가총액 상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주가 지수보다는 대부분은 높아요. 왜냐하면 주가 지수에는 안 그래도 망할 회사들의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 결론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망하지 않을 회사를 고르시고 그 기준은 그냥 시가총액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적당한 비율로 구매하신 다음에 그거를 장기 보유하는 것. 그게 그것도 또 강조를 해야죠.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몇십 년 동안 주가 지수보다는 더 상회예요. 근데 그게 S&P 우리나라도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S&P 500을 사는 것보다 S&P 50을 사라. 예, 그 그렇죠. 말입니까? 예. 사실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덱스 펀드를 사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좀 그러니까 작은 걸 모아놓은 위에 상위 거를 모아놓은 애들. 예. S&P 50이 낫다. 50이 날 수는 있겠네. 하여튼 제일 좋은 애 50개만 가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약간의 조정을 하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S&P 50 같은 것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중평균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시가총액이 커서 시가총액 상위 1위인 회사가 더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런데 당연히. 수익률은 덩치가 큰 수익률의 주가 변동이 또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실험해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 예를 들어 1등부터 50등을 사는데 예. 이걸 그 각 회사의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사면 정확히 인덱스 펀드고요. 그렇죠. 시가총액이랑 상관없이 나는 1등부터 50등까지 똑같은 액수로 사겠다. 50분의 1씩. 예. 그렇게 하면 주가 지수랑 달라지죠. 달라지겠네요. 그런 ETF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아까 했다가 큰 재미 못 봤다는 전략이 솔직히 그냥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시가총액 상위 그때 몇 개 했더라? 뭐 몇 개로 고른 다음에 예. 등 똑같은 비율로 n분의 1로 그대로 예, 산다. 구매하고 그냥 버틴다. 그거를 장기 보유한 걸 어. 우리나라 과거 30년 데이터에 테스트했더니 주가 지수보다 수익률이 좋았는데 제가 시작하니까 안 좋아. 안 좋아.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뒷얘기 마지막 줄에 한 줄로 적은 게 예. 그때 해보고는 그냥 뭐 물리 연구나 하자라는 걸로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야. 주식 랜덤이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추세가 없고 복잡게 그게 요즘 말씀하신 복잡게. 네,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근데 복잡게 이론도 왜 그렇잖아요. 뭔가 사회 현상도 그렇고 뭐 이렇게 무르익는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르익다 보면은 뭐가 오를지 내려올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무르익는 분위기가 있으면 뭔가 거기에 우발적인 그때 트럼프 탁 귀에 이게 하처럼 뻥 터지듯이 예. 귀에 총이 스치고 지나가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트럼프가 될 것 같은 그런 무르익는 분위기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듯이 복잡계라는 것도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지만 뭔가 그 분위기 이거는 앞으로 AI는 앞으로 좋을 것 같아.
뭐 그 분위기라는 걸 어떻게 정량할지 알려주시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을 수는 있는데 진짜 AI가 될지 안 될지는 또 랜덤이잖아요. 또 랜덤이니까. 결과로. 근데 이 주가 시장에서 참 흥미로운 게 이게 오르고 내리는 거는 상관관계가 없는데요. 네. 이 변동 폭은 상관관계가 길게 이어져요. 흥미롭죠. 변동 오르고 폭은요? 내릴지는 몰라도. 어. 예.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으면 예. 그 자체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거 조금 길게 이어져요. 근데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는 그건 거죠. 모른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마음을 주식 투자할 비우고. 때는 머리를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그냥 숙제하듯이 그냥 그냥 입맛을 모두 잃은 사람이 그래도 새끼 밥 먹듯이 그렇게 그냥 하는 거다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복잡하면 헛발질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너무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확천금을 너무 노리지 마시고 그렇게 어떤 시가총액 기준으로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그것도 장기 투자하면 저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고 현재까지는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주식 투자 잘하는 분이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만 주가를 본대. 계속 안 보고. 맞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보고 맞아요. 아니 이제 팔까? 그러고 팔까? 그럼 랜덤하게 해야 되는데 보면 생각이 들어가거든. 저도 요즘 주식 투자를 조금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예. 저도 3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게 춘분, 하지, 추분, 동짓날입니다. 날짜를 맞춰줘서 그때 한 번씩 꺼내보자 어떻게 됐는지. 진짜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조롱이다 조롱.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비결이 단기로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의 투자는 죽을 때까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매번 맞아떨어지는 어떤 투자 방법이 있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한번 잘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아무 어렵지. 의미가 없기도 하고 진짜 어렵지. 실제로는 야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싶어서 하면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떤 종목이 오를 것 같아?라고 물어보는 게 참 애매하죠.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알려준다 쳐. 내가 다음에도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네가 평생 투자에 성공하려면 내가 그런다는 보장이 없는데 넌 어떻게 그걸 위험하게 나한테 그걸 묻고 있니? 그래서 투자는 보면 볼수록 그냥 월급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냥 노동에서 받는 월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째 좋은 얘기 듣고 결론은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아니죠 교수님 그죠? 월급이 제일 좋 그거 아니죠. 나 왜 월급이 좋은 것 같은데 왜? 다만 투자는 어떤 그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첩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랜덤의 바다에 나의 자산을 던지는 것이니 그 개념을 이해해서 무리하지도 말고 뭔가를 머리 쓰지도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냥 시간의 함수 이련히 생각하고 시간에 그렇게 해라. 몸을 맡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정리하는 프로도 있고 그냥 월급이나 모아야 되겠습니까? 월급을 벌어서 아유, 거기다 진짜. 묻어놓는 거지. 묻어놓는 거.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범중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